학부 때 제가 일단은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는 커뮤니케이션 정보통신공학과를 하다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갔어요. 제가 졸업은 못했죠. 졸업은 못하고 일단 자퇴를 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학교 자체는 그렇게 두 가지 전공을 하고 있죠. 일단은 물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수학이나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대학교에 진학할 때만 해도 이 모바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생활을 하는 통신에 있어서 그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생활이 어떻게 더 편해질까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스마트폰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바꾸게 됐는데 학생들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콘텐츠도 소비하고 개인들을 사용하는데 그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난 세상에 어떤 일을 기여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어떠한 인더스트리에서 그 인더스트리에서 어떠한 작은 스트레치를 내고 싶다라고 할 때 결국은 그걸로 갈 수 있을 중요한 매개체가 컴퓨터 공학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내 아이디어가 이거를 사용하는 소비자한테 갔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소통하기 위한 랭귀지가 어떻게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컴퓨터 공학 자체를 공학이라고 보진 않고 결국은 어떠한 신념을 가진 사람, 어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내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해주는 랭귀지, 하나의 언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전공을 이제 하면서 아까 말했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 그런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많이 만들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닷이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정보 접근을 해소하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던 시각장애인 친구가 얼마나 디지털 컨텐츠에 접근하기가 어려운가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환경도 가지고 다니고 아이패드를 쓰면서 거기 위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는데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이 뭔가 가지고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디지털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충격을 먹었던 거는 성경 한 권을 점자로 변환시키면 22권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막 칼로 쪼개가지고 들고 다녀요. 결국은 이 들고 다니는 것들을 디지털로 하면은 되게 우리처럼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너무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배운 컴퓨터 공학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됐죠. 굉장히 다양한데 뭐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의 핵심적인 목표는 시각장애라는 히스토리에 있어서 닷이 있는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의 파도 속에 살고 있잖아요. 비주얼 컨텐츠도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옛날에는 카카오톡으로만 대화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인스타그램으로 이미지로 대화를 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런 많은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은 점점 이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디지털 텍스트 정보와 그리고 비주얼 정보들을 잘 촉각화해서 시각장애인들도 모든 디지털 정보들을 다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이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맥북이나
뭐 아이패드 그리고 저기 걸려있는 그림 같은 것도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서 볼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는데, 그거를 옛날에 애플이 처음에 그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너무 비싸가지고 막 회사 하나에 하나밖에 못 넣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애플이 더 노력을 해서 이거를 개인 1인 1 컴퓨터로 만드는 게 이제 지금 시대인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1인 1 시각장애인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보급을 해서 1인 1 디스플레이를 갖고 모든 디지털 환경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인프라 영역에서도 우리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가보면은 이 점자 판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어떻게 보면 죽은 점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살아있게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어떤 지하철이 언제 오고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인프라에 있는 모든 정보들, 퍼블릭 사실 공공시설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을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많은 정보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인프라나 개인적인 디지털 영역에서도 다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살기 좋은 환경들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다치라는 회사가 시각장애인의 히스토리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FX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 많이 화두가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뭐 저는 결국은 어떠한 기술의 발전이 사실은 뭐 결국은 사람들한테 좋게 쓰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역사를 봤을 때 역사상 물론 폭탄, 이런 핵폭탄이 발견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쁘게 쓰인 적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기술들이 기반이 돼서 좀 더 화학적으로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의 기술이 된 것처럼,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임팩트 자체가 물론 지금은 굉장히 막연하게 윤리적으로 이게 나쁜 쪽에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들은 되게 많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잘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가 존재하는 거고 정부가 존재하는 거고 그만큼의 우리의 시스템이 확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좋게 쓰고 싶다는 사람이 더 많을수록 이제 그런 다양성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물론 나쁘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을 써서 탈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그 사이드 이펙트는 좀 있겠지만, 결국은 큰 영역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뭐 자율주행이든 뭐든 결국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악용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냐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결국은 그게 이 공동체 시스템이 잘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정부가 그 역할을 못했을 때 우리가 시민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회 민간 영역에서도 그것들을 자꾸 이제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하면은 좋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악용을 한 사람의 책임이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점자라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시각장애인이 점을 통해서 저희의 그 회사의 비전이 뭐냐면 Making the world accessible by 다인데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세상을 좀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든다는 비전이에요. 근데 그 점이라는 거를 이렇게 쓰면은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세상을 볼 수 있는 윈도우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또 나쁘게 쓰면은 그거를 나쁘게 쓰는 이제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거를 근데 개발을 한 사람은 어쨌든 뭐 순수한 목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만든 사람이 뭐가 잘못이야, 이거를 잘못 쓴 사람들이 잘못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혹시 왜 거기서 왜 이런 게 고민이 이 기술이 어떤 다양한 파급을 미칠지, 또 나비 효과라는 게 굉장히 여기서 조그만 게 저기서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그 악영향 자체보다 기술을 만드는 사람의 그 원칙과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이거를, 그리고 이제 기술을 만들어냈으면 그 사람이 또 이제 그 기술을 긍정적인 데 쓰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이제 그 사람이 같이 그 환경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되는 것도 역할이 되겠죠. 결국은 그 사람이 어디까지나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기준을 잡는, 철학을 잡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디지털 문화에서 고령자들이 그거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퀘스천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쨌든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디지털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으면은 그 원래부터 있던 것들은 잘 또 썼겠죠, 사실 노인분들이. 그리고 왜냐면은 뭐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지금 결국 세대가 이제 바뀌어오면서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 기술에 대한 네이티브이냐가 이제 그 기술을 얼마나 잘 쓰냐에 대한 척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의 고령자분들도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이미 내가 이거를 썼을 때 내 삶이 더 나아지냐에 대한 관점에서 나아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무조건 쓴다.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그 디지털이라는 거의 대명사가 스마트폰이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지금 좀 아닌가? 아무튼 지금까지는. 근데 그때 고령자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잘 쓰시고, 그게 니즈가 굉장히, 그러니까 나이나 고령보다는 니즈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코비드 때문에 이 리모트 워킹도 되게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디지털 세계를 거쳐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가 되게 보편화됐잖아요. 그러면서 고령자의 스마트폰 활용도가 쫙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고령자들 분들이 이 디지털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고, 그거를 또 고령자를 넘어서 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시각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얼터너티브 그런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세계를 그 장애인들과 이어주는 역할의 기술은 분명히 이제 많이 존재를 하고, 근데 그걸 떠나서 고령자분들에 대한 디지털 접근은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를 발전할 뿐만 아니라 그런 디지털 세계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세계를 필요로 하냐에 대한 이슈인 것 같고, 그게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하냐 보다는 이쪽이 좀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있는 디지털 정보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까가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이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걸 전공을 할 때, 과연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진짜 코딩을 잘하고 싶어. 그냥 나는 컴퓨터가 너무 좋아. 그래서 타자를 치는 게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논리적으로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그 논리를 쫙 풀렸을 때 내 코드 자체가 너무 완벽한 코드를 만드는 거에 내 목적이 있어 라고 하는 분야와,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접근이에요. 왜냐면은 결국은 천재들은 거기서 나오니까. 두 번째는 약간 목적 자체를 코딩을 잘하자가 목적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가치를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코딩을 쓰면에 대한 그 두 가지의 관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코딩 자체에 대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정적인 사람이 좀 어울리겠죠. 앉아서 혼자만의 세계에서 내가 온전히 이 논리를 가지고 이거를 고민할 수 있고, 딱 그게 고민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코딩을 밤새서 하고, 그거 할 때는 이제 저는 뭐 끈기가 있거나 아니면 꼼꼼한 성격, 그리고 혼자만의 이런 개인적인 개인주의의 사람이 뭔가 혼자만의 일을 완벽히 해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두 번째를 좀 더 지향하는 사람인데, 두 번째, 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비전이 있어야겠죠. 좀 더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철학도 있어야 되고, 좀 더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랑도 대화를 더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고, 그거를 내가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는 좀 더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이런 쪽과 이거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가치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랑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본인의 성향이니까. 그래서 근데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두 번째 옵션을 가지고 봤을 때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찰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유리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고 연봉도 높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게 목적 자체가 컴퓨터 사이언스가 뭔가
취직하기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유망할 것 같다. 라는 게 돼서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한 달 정도 이제 한번 그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좀 이제 해보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내가 사실 개인의 사람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삶의 원동력인데,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운 이후에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 사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사회, 그리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떠한 긍정적인 밸류를 줄 수 있냐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그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본인의 철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자바, 언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바, 자바스크립트, 뭐 C, C++, C#, 뭐 그런 AI 쪽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언어들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그것들도 다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데 왜 자바를 공부하지 않고 왜 C#를 공부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 너가 C#을 왜 자바스크립트, 자바가 아니고 왜 C#를 공부해야 할 때, 이게 요즘 취직하기가 쉽대. 아니면은 요즘 이게 좀 더 성적을 받기 좋은 것 같아서 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맹목적인 거고, 그 트렌드는 언제나 바뀔 수 있고, 내가 1년 2년 공부를 여기에 몸담아 했는데 갑자기 트렌드가 바뀌어서 자바가 더 유명한 거예요. 또 거의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어쨌든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에 왔고, 거기서 어떠한 언어를 공부할지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 있어야 그것들을 잘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나중에도. 그거고요. 근데 어쨌든 가게 되면은 재밌으니까 뭐 열심히 하시고, 저도 결국 중퇴를 하긴 했지만 열심히 배웠고 되게 재밌는 그런 스터디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합니다.